지금 우리는 어느 때에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뭐 좀 멀리에서부터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무수한 큰 대우주라고 하죠. 이 대우주에 은하들이 있는 그런 우주에서부터 뭐 우리 은하라고 합니다. 우리 은하로 이렇게 오게 되고 또 태양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점 하나는 이제 우리 지구를 얘기하는 거죠.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해서 예전에 우주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렇게 점 하나로 보면 점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이념이나 종교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싸우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싸울 필요가 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구죠. 저희는 모두 이제 지구에 살고 있고요. 이 지구는 우주에서 눈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는 어느 책을 보니까 우주의 하나의 도서관과 같다. 그런 역할을 지구가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좀 굉장히 가치 있는 곳이 행성이 바로 지구인데요. 여기서 이제 아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류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정국이라고 해서 BTS의 그 뮤직비디오 중에 하나인데요. 이 나선 성운이라고 해서 그것이 이제 인간의 눈과 이렇게 닮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람의 뇌는 또한 우주의 어떤 모습과 이렇게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동양 철학에서 보면 우주와 인체, 그러니까 우주가 대우주라고 한다면 인간은 이제 소우주라고 해서 우주를 그대로 닮아 있다. 하루가 24시간인 것처럼 갈비뼈가 24개가 있고 1년이 12달인 것처럼 흉추가 12개가 있고 1년이 365일인 것처럼 경혈이 356개가 있다. 이렇게 뭐 60 이렇게 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5대양 6대주가 있고 5장 6부가 있다. 그리고 지구의 70%가 물인데 인체의 70% 수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소우주라고 합니다. 우주가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인간이다. 이거는 이제 BTS의 그 제목인데요. 마이크로 코스모스라고 번역을 했는데 소우주라고 하는 겁니다. 코스모스가 있고 그리고 인간이 그 우주를 그대로 닮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우주를 닮은 그런 사람들, 소우주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게 바로 이 지구잖아요. 그걸 이제 BTS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소우주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가사가 굉장히 좋은데요. 70억 개의 빛으로 빛나는 70억 가지의 월드라고 하나하나의 세계가 한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모든 그 세계들, 모든 소우주들이 이제 모여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한반도. 지구 면적의 0.02%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럼 만으로 따지면 1만에서 한 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구 면적의 0.021%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이곳이 또한 지구에서도 이 지구라는 자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의 눈과 같은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그 중요한 지구에서도 지구의 혈자리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지구의 혈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혈자리를 또 하나는 이제 간방이라고 주역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간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끝맺고 만물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 간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문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만물이 있는 우리의 어떤 문명이 하나의 끝맺고 또 문명을 시작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간방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간이라고 하는 한자의 마음심자를 옆에 변을 두면은 간방의 마음이 바로 우리가 한 맺혔다라고 하는 저희 이제 고유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서를 갖다가 영어로 표현할 때도 HAN으로 씁니다. 한국 사람은 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풀이를 하는 고유 용어입니다. 그래서 간방의 마음이 바로 한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간이라고 하는 건 동북방인데 만물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곳이다라고 했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극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는 극동, 파이스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성배 민족이 극동에 와 있다. 뭐 최근에 초전도체라고 하는 이거에 관한 것이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굉장히 이제 지금
거의 전 세계가 떠들썩한데 제2의 성배가 될까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성배 민족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신 분은 이제 신지학, 인지학이 있는데 인지학의 창시자 루돌프 슈타이너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이 루돌프 슈타이너는 1925년에 돌아가실 때 이분이 뭐라고 유언을 남겼냐면 인류 문명의 대전환기에는 새 문명, 새 삶의 원형을 제시하는 성배 민족이 반드시 나타나는 법이다. 그 민족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탁월한 영성을 지녔으나 외세 침략과 내부의 폭정으로 끊임없이 억압당해온 과정에서 삶과 세계에 대한 생득적인, 번역을 어렵게 했네요. 생득적인 꿈과 이상을 내상처럼 안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민족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성배 민족이 이때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문명의 전환기에. 그래서 제가 독일 함부르크에 갔을 때 이 루돌프 슈타이너의 전문 서점이 있어요. 이렇게 큽니다. 저기 써 있죠. 루돌프 슈타이너라고 이렇게 북 핸들롱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서점이란 얘기죠.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루돌프 슈타이너의 책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굉장히 많은 강연들을 하고 책도 굉장히 많이 썼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의 유언이 마지막에 뭐냐면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지중해 문명 시대의 전환기에는 그 성배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으나 그때보다 더 근본적인 전환기인 현대에는 그 민족이 극동에 와 있다. 그 이상은 나도 모른다. 이제 그 민족을 찾아서 경배하고 힘을 당하여 그들을 도와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이 극동에 와 있다라고 하는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일본의 인지학회가 있어요. 이거 이제 인지학회 그러니까 제자겠죠. 일본인 제자인 다카시 이와오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을 막 찾았습니다. 그래서 문헌과 정보를 다 샅샅이 뒤져봐서 이 극동이 자기 스승이 얘기한 극동이 어디냐라고 했는데 자기 나라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연히 한국의 역사와 동학의 역사를 읽던 중에 큰 전율과 함께 성배 민족이 바로 한민족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여기 있는 이제 김지하 선생 작년인가 돌아가셨죠. 그래서 김지하 선생에게 얘기한 적이 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여러 군데서 이제 강연을 할 때 또 책을 쓸 때 김지하 선생은 항상 인용을 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였습니다. 마이크 쓰시면 아, 마이크요?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소리가 크게 나오네. 저 볼륨 요건데 이 70인치만 된다. 네. 우연히 한국사와 동학사를 읽던 중에 소리가 퍼지는데 괜찮나요? 아니면은 끄고 할까요? 괜찮으십니까? 울려요. 많이 울려요? 네. 그냥 해도 괜찮습니까? 네. 네, 그럼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구해 오셨는데. 자, 우연히 한국사와 동학사를 읽던 중 문득 큰 전율과 함께 성배의 민족이 바로 한민족임을 깨달은 언도라고 실토한 바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곳에 김지하 씨가 이제 칼럼을 썼는데요. 거기서 그 한국사와 동학사의 핵심이 뭐냐면은 바로 후천개벽 사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찌할 것인가라고 하는 화두를 이렇게 던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주제와 좀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가져와 봤고요. 오늘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몰랐던 시간의 비밀이라고 하는 건데요. 시간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뭐 지금이 어느 때냐라고 하는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에 살고 있는가? 지금은 어느 때인가? 지구촌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과연 이 세상은 어디로 흘러가는 것일까? 그리고 세상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공안을 이렇게 던졌어요. 세상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웍스라고 하니까 어떻게 작동을 하냐, 세상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한 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도 뭐냐면요. 팬데믹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대체 어떤 세계이길래 라고 하는 도대체 어떤 세계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은 근본적인 질문이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질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영석 카이스트 교수는요.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극히 예외적으로 발생해야 될 극단적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초불확실성의 시대가 지금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불확실성이 아니라 초불확실성.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때로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격암유록에서 하나 가져왔는데요. 삼재 판란이 함께 일어나는 이때에 여러 가지 재난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세상 사람들아, 그대들은 때를 알고 있는가? 이 때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때가 있다라는 거죠. 다 때가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때냐? 바로 개벽 시대다. 지금이 대개벽 시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온 천하가, 온 우주가, 온 지구촌이 대개벽기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증산도 도전에 있는 말인데 말만 조금 바꿨죠. 이제 온 천하가 대개벽기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늘 뭐 이것이 개벽이다 책의 40주년 기념으로 알고 있어요. 이 책이 83년도에 이쪽에 보면 이런 표지들이 아마 1983년에 나왔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증산도에 입도를 할 때 이 책을 봤거든요. 95년도에 군대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다이제스트 개벽이라고 하는 책을 보고 나서 다이제스트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것이 개벽이다 상과 이것이 개벽이다 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하권을 이제 집에 붙여달라고 해가지고 그 책을 보고서 이제 뭐 휴가 나왔을 때 증산도 동문에 입도를 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나서 지금 벌써 저도 뭐 이게 접하고 나서 벌써 한 30년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또는 뭐 그 외에 이제 증산도 도전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 세상이 30년 동안 돌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건데요. 이 책을 보면 제목이요. 남북 통일과 지구 대변혁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미래죠. 저도 95년에 봤지만 그리고 83년 이후에 이제 80년대부터 이 책이 나왔지만 이러한 어떤 우리의 어떤 미래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처음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무슨 미래 지도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고든 마이클 스케일리온이라든지 아니면 영 능력자들이 앞으로 미래의 어떤 지각 변동을 보고서 지도를 그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보면은 뭐 아프리카도 그렇고 여기 아프리카죠. 저기가 이제 아메리카 대륙인데 반으로 이렇게 쪼개진 모습, 그 다음에 여기 남아메리카, 뭐 이런 미래 지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잠자는 예언가라고 하는 에드가 케이시가 있는데요. 이분은 뭐 일본은 반드시라고 해서 영어로 must라고 했습니다. must, 뭐 go into the sea인가요? 그래서 반드시 일본은 반드시 침몰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아니나 다를까 일본은 이 일본 침몰에 관한 뭐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그리고 영화를 다시 한번 하고 하면서 수없이 많은 일본 침몰을 스스로가 그런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최근에 나왔던 넷플릭스에 나왔던 드라마입니다. 일본 침몰 희망의 사람이라고 해서 드디어 그날이 온 건가? 라고 이제 두동강이 나고 있어. 이게 배가 아니라 일본이 두동강이 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본이 이렇게 침몰할 때, 물론 이 감독은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일본 침몰 정도가 돼야지 나오는 쓰나미, 그런 쓰나미가 오는 것을 이제 영화 해운대에서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부산의 모습인데요. 부산에 보면 이렇게 큰 그런 빌딩들이 있잖아요. 빌딩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쓰나미가 이렇게 몰려오는 모습이에요. 이게 일본 침몰 시의 어떤 모습이거든요. 이게 증산도 도전해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산은 백지 석장이 뜬다. 옛날부터 뭐 두 가지가 있거든요. 부산은 백지 석장이 뜬다. 또는 동네 울산, 부산 울산이 흐느적거린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에 있는 글이 있는데 이걸 보면 부산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백지 석장이 흐늘흐늘 거리는 것이 이게 백지죠. 백지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쓰나미가 와서 위에 이렇게 보여지는 것, 위에서 봤을 때 뭔가 종이 석장 뜬 것처럼 보이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고 지금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일본 침몰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뭐 타너 스님 같은 분 있잖아요. 한반도의 동남 해안 쪽에 사방 백리라고 했죠. 아까 말씀드린 부산, 뭐 울산 해가지고 이런 부분, 경주 이러는 땅이 피해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최고의 학승이신 탄허 스님. 탄허 스님 저 서초동인가요? 거기 가면 탄허 기념관이라고 있죠. 예. 저도 이렇게 가봤는데 가보셨나 보네요. 예, 거기도 가보면 뭐 이런 얘기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세상에 알려져 있는 거는 이러한 예언들을 많이 하셨다 이런 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서울에 계시니까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 94년에 보면은 이런 발언을 했죠. 박영수 북측 대표가 하면서 이제 서울 불바다론이 나왔는데요. 전쟁이 일어나면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겁니다. 이 이후로 이제 불바다론이 계속해서 뭐 우리가 뭐 있을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일본 장사정포라고 하죠. 그런 어떤 방사포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도 못 막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걸 막으려고 하지만 이렇게 수백 발 수천 발을 했을 때는 서울에 떨어지게 돼 있죠. 근데 도전해 보면은 서울은 사문방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땡땡은 불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너무 이렇게 충격적이기 때문에 아마 땡땡으로 해놓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연하게도 북한이 이제 1,500만 이상 이렇게 인구를 가지고 있는 서울을 해서 혼돈과 카오스를 주게끔 하는 것이 전쟁 초기의 모습일 거라고는 당연히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주포, 방사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항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게 겹쳤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있는 시기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시기잖아요. 왜 이렇게 나오는지 보겠네.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100년 동안의 20세기 이후에 지금까지의 어떤 전염병입니다. 그러면 맨 위에 보시면은 스페인 독감이 있죠. 1918년. 이 스페인 독감이 사실 우리나라에 3.1운동, 3.1혁명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논문도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4만 명이 그때 사망을 했거든요. 그런 우울한 정서 속에서 이제 들고 일어나는 그런 폭발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때 5천만 명에서 뭐 많게는 1억 명까지 사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겪었던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굉장히 시대를 풍미했잖아요. 그런데 사망자는 2만 명을 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는 700만 명을 넘어서 750만까지도 뭐 중국 같은 경우 숨겨놨으니까 그때 사실 10만 명 이상 사망을 했죠. 그런 걸 붙여보면 750만 정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망자가 이렇게 많은 것은 100년 만에 처음이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환점에 지금 인류 문명이 돌입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뭐 마찬가지로 거의 뭐 확진자가 6만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어가지고 나왔습니다. 아프리카의 풍토병이었다. 이건 풍토병이라는 건 뭐냐? 아프리카에 벗어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8년 전인가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2003년, 4년쯤에 그때 이제 미국에 잠시 몇 번 이렇게 좀 난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18년이 지나서 원숭이 두창이 유럽에 확 나와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전 122개국인가요? 122개국에 지금 퍼져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확진자가 133명 그리고 저번 주 같은 경우도 4명 지금은 관심을 또 안 가지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 원숭이 두창 하면은 올 것이 왔다 사실은. 그리고 나서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 넥스트 팬데믹이라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최근에 책도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넥스트 팬데믹, 다음 팬데믹은 코로나 다음에 다음 팬데믹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서 사실은 책에는 조금 분량이 조금 적게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한 그 전염병은 딱 하나가 있어요. 이게 제가 얘기한 게 그게 바로 천연두입니다. 천연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한 국가 또는 소규모 테러 집단이 치료와 백신에 내성이 있는 천연두를 개발해서 10억 명이 넘는 사람을 죽이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어떤 시뮬레이션 돌린 게 있거든요. 시뮬레이션을 세계보건기구의 직원과 빌 게이츠 재단과 그리고 뭐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모여가지고 이게 시나리오를 돌려보니까 결국에는 처음에는 이랬지만 2년, 3년 뒤에는 수억 명이 죽더라라고 하는 그런 또 원숭이 두창에서 실제 인간 두창, 사람 두창으로 가더라라고 하는 시나리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원숭이 두창이 있고요. 그것이 사람 두창, 때가 되어서 나타나는 두창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천연두가 3단계로 오더라라고 하는 것이 쟁산도 도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고입니다. 자, 그래서 도전해 보면은 앞으로 시두가 없다가 때가 되면 대발할 참이니 만일 시두가 대발하거든 병겁이 날 줄 알아라.
이 시두도 치사율 30%에서 90%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두가 개발하고 나서 또 병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겁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치사율 거의 100%의 그런 전염병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까 이제 이것이 개벽이다 40주년이 됐지만 이미 40년 전에 이것이 개벽이다라는 책을 통해서 세상에 이렇게 예고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오늘 얘기하는 시간은 뭐 1시간 반이고요. 거의 수박 겉핥기 정도가 되지만 꼭 이것이 개벽이다 책을 상하권 그리고 다이제스트 개벽 이런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있는 거 다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성취하는 최상의 길은 일단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용기를 내자?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단은 뭐 보는 거죠. 책을 보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개벽이다 개벽 문화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동학이 있었죠. 동학에서 개벽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920년에 천도교에서 개벽이라고 하는 잡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다시개벽이라는 잡지를 만들었어요. 천도교에서는 이렇게 다시개벽이라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동학에서는 다시개벽을 선언을 했습니다. 예전에 개벽이 있으니까 이제 다시개벽, 어게인 개벽이잖아요. 그래서 동학이 1860년에 창도가 되어서 선포한 것이 뭐냐면 앞으로 다시개벽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수은체제호 대신사께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시개벽 아닐런가? 근데 그 다시개벽이라는 건 뭐냐면은 12제국 괴질 운수다. 예전에는 이제 12제국이라는 어휘 자체는 전 세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괴질, 아까 알 수 없는 괴질 병겁의 그 운수로 들어간다. 이게 다시개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서 지금은 코로나 때는 이 다시개벽에 어떻게 보면 전초전 다시개벽을 100이라고 한다면 약 뭐 한 1% 정도, 1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지금 어떤 징조가 지금 드러났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 개벽이 있고 지금 다시 개벽이 앞으로 도래한다라고 하는 걸 160여 년 전에 이미 동학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동학을 알아야 된다. 동월 김명옥 교수 같은 경우도 동경대전 2권을 내고 용담유사라고 하는 책을 최근에 냈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권유하는 것은 용담유사입니다. 한글 경전이었죠. 그래서 용담유사를 먼저 보시고 더 이제 궁금하시면은 이제 동경대전도 보시면 이게 두껍잖아요. 그래서 이걸 먼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동학에서 선언된 최종 결론은 첫 번째 시천주 조화정, 두 번째 무국대도의 출현, 그리고 세 번째 다시개벽이다. 그래서 동학을 다시 돌아봐야지만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에 와 있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학에서 이제 다시개벽을 선언했는데 이 개벽이란 뭐냐?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개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천계지벽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하늘 열릴 개자에 땅 열릴 벽자로 해서 천지의 질서가 바뀐다, 전환된다, 새로운 시공간에 질서가 열린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원불교라든지 천도교는 주로 이제 사회개벽을 얘기를 하고, 원불교에서는 물질개벽을 먼저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개벽의 진정한 뜻은 뭐냐면은 천지개벽이다. 천지의 질서가 변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인간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고, 대자연의 법칙으로 결정지어진 새 역사의 문이 열린다.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개벽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그 문이 있잖아요. 이렇게 문이 있습니다. 문 위에 보면 하늘 열릴 개자, 땅 열릴 벽자로서 문이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 500만 정도가 본 일본의 애니가 있는데요. 스즈메 문단속이라고 해서 이제 일본에 있었던 모든 재난들을 갖다가 정리한 그런 책인데요. 문을 이렇게 열면 재난이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이렇게 문을 열고 그 주인공이 문을 열었더니 여기에서 대지진을 갖다가 일으키게 하는 괴물이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막으려고 하는 것인데 뭐냐면은 새로운 어떤 문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문턱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뭐 기후재앙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지금의 전쟁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거대한 재난의 문턱으로 다가가고 있다. 이 책은 그러니까 물의 재난이 이제 온다라고 하는 건데요. 물의 재난, 불의 재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궁극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결국에는 인류가 맡고 있는 이때는 문턱이다라는 거죠. 우주의 가을이 오는 우주의 가을의 문턱이다. 이렇게 보시면 우주의 봄과 여름이 있는데 이것이 여름의 끝에서 우주의 가을로 들어가는 그 문턱에 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자 함인데요. 그 문턱을 지나서 뭐냐면 가을로 들어갈 때 3대 개벽의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자연, 문명, 인간 개벽이 세벌 개벽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지금은 그 세벌 개벽의 어떤 징조로서 가령 이제 인간 개벽이라고 하면 코로나 원숭이 두창 같은 것이 지금 일어났는데 앞으로 원숭이 두창이 아니라 사람 두창이 대발을 하게 되고 그걸 이어서 괴질병겁이 있고 그리고 기후 대재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앞으로는 이 기후 변화가 지축정립과 공전 궤도 지구 공정 궤도가 전환하는 그런 우주 개벽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러우 전쟁,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쟁이 지금 있는데 확산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확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폴란드라든지 뭐 루마니아 뭐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확전이 되어가고 있고 또 뭐 북한에서 이렇게 무기를 빌리고 하면서 남북 전쟁의 위기까지도 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남북 전쟁과 세계 대전, 3차 대전이라고 하죠. 그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뭐냐면 병난과 병난이 함께 온다. 병난과 그리고 군사병자의 병난이 함께 오는 그런 어떤 개벽으로 들어가게 된다. 첫 번째 자연 개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의 어떤 지구의 자전축은 23.4도 5도 기울어져 있는데요. 이것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뭐 속담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다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러한 모습입니다. 태양계 9대 행성 또는 지금은 8대 행성이라고 하죠. 모든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서 돌고 있습니다. 지구는 23.5도, 다른 행성들은 각각의 어떤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이렇게 돌고 있는데 태양계 모든 행성들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는데 이것이 이동한다. 그걸 극이동이라고 합니다. 이걸 영어로는 폴이라고 하죠. 폴 시프트라고 해서 극이 이동한다. 지구의 극이동은 자연의 섭리로서 지구 자체의 정화를 위한 필연적인 과정으로 온다고 루스 몽고메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3.5도 기울어져 있는 이 지구의 자전축이 변화한다. 폴 시프트가 일어나게 된다. 이거를 또한 160년 전에 정역이라고 해서 일단 주역이 있잖아요. 근데 주역이 정역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김일부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1년이 360일이 앞으로 된다는 거예요. 1년이 360일이 되면 지금 달력을 보면 31일도 있고 30일도 있고 또 2월은 29일, 28일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전부 다 30일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공정궤도가 타원궤도에서 정원궤도로 바뀌게 된다. 이게 이제 정역 8개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뒤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8개가 3개가 나오게 되었죠. 복귀 8개, 배달국의 태호복귀 씨의 복귀 8개, 그리고 문항 8개가 나오고, 그리고 근세에 있어서 정역 8개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365와 4분의 1이라고 하는 지금의 어떤 달력이잖아요. 365일인데 그리고 4분의 1이니까 윤일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앞으로는 360일이 되는 어떤 변화로 간다. 이 변화에 대한 어떤 우주 변화 원리는 나중에 더 이렇게 심화해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울어져 있는 천축의 북극이 정북으로 정립하면 9대 행성의 자전축이 모두 일시에 바로 서게 된다. 그러면서 공전궤도가 이렇게 360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자면 후천 가을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지축이 정립을 하고 그러면서 지구의 공전궤도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공전궤도가 타원궤도에서 정원궤도로 바뀌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어떤 폴시프트 극이동이 일어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재난영화라고 하잖아요. 재난영화에 보면은 이렇게 땅이 꺼지고 모든 도시가 이렇게 부서지고 하는 이런 현상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이 침몰해서 일본이 사라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지축의 이동에 의해서 벌어지는 것이다. 이런 어떤 대격변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보셨던 고든 마이클 스칼렛의 미래 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과정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것 또는 맞물려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은 광자대라고 하는 거 있어요. 포톤 벨트라고 하는데요. 광이라면 빛광자잖아요. 그래서 빛의 띠가 있습니다. 태양계가 여기 있는데 태양계가
태양계니까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태양계가 어디론가 진입을 해 들어가고 있는 벨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뭐 예전부터 이렇게 얘기가 했죠. 이건 지금은 뭐 과학에서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거지만 우리의 태양계가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이 띠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태양계가 그냥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은 이렇게 그 평면으로 보시면 그렇죠. 입체로 보시면 이렇게 태양도 어디론가 가고 있고 그 태양을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나선형으로. 여기에 이제 지구도 있는 거죠. 지구 토성도 있네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디론가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태양계가 광자대에 진입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때가 뭐냐면은 광이라면 빛광자잖아요. 빛의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환단고기를 공부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우리 한민족의 어떤 문화의 주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딱 한 글자로는 환이다. 밝을 환자. 그래서 삼국유사를 보더라도 우리의 어떤 조상님들은 환인이 계셨다. 그리고 또 환웅이 계시고 그리고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문헌들을 보면 환검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단군 왕검. 그리고 거꾸로 이제 단인, 단웅, 단검이라고도 얘기하지만 환과 단과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광명을 상징하거든요. 환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환한 인간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 나라를 세운 것이죠. 환국, 그 다음에 배달국, 밝은 나라. 환하고 밝은 나라, 그런 어떤 밝은 인간을 목표로 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신채호 선생도 조선 상고사에서 한국인은, 여기 조선인이라고 썼는데 제가 바꿨습니다. 조선족하고 이제 헷갈리니까요. 한국인은 우주의 광명이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 우주의 광명, 우주의 광명과 하나가 되는 소우주의 어떤 광명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도 그런 어떤 우주광명 환이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우주광명 환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 우리 모두는 우주의 빛과 같다. 원래 빛과 같은데 이것이 뭐냐면 원래 빛과 같은데 그 빛의 띠를 통과하게 되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완전히 빛의 인간으로 탄생을 하고 뭔가 이렇게 DNA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때가 왔기 때문에 그 때가 되어서야 우리가 지금까지 뭐 10년 공부 도로아미 타불이다라고 했던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어떤 도통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수월하게 어떤 그 환경이 받쳐주면서 그리고 우리가 수행을 해나가면은 이걸 통해서 빛의 시대에 빛의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의 인간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왔던 홍익인간이다. 그 기동 이후의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인류가 사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류는 제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또한 또 다른 영능력자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수행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 왜 도를 닦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지금의 어떤 때의 소명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빛의 인간이 되어야 되는데 빛의 인간이 되어서 전수받을 수 있는 빛꽃이 있어요. 빛꽃이 있는데 이게 선정화라고 하는데 이것을 빛의 인간이 되기 전에 전수하는 것이 지금 증산도에서 하고 있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설려화라고 하는 것을 빛의 인간이 되기 전에 머릿속으로 이렇게 내려줘서 뭐냐면은 빛의 인간으로 되게끔 수행을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몸 안에서 이렇게 빛을 폭발시켜 가지고 그래서 빛의 인간으로 이게 되어 있는 어떻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 광자띠를 들어가게 되는 개벽의 어떤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병과 어둠을 이겨내는 빛의 인간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본론으로 한번 여기까지 이제 개벽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의 어떤 현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구촌의 상황, 지구촌에 벌어지고 있는 극한의 재난 상황인데요. 이게 원래 극이동이 있기 전에는 이러한 어떤 징조가 이렇게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죠. 그래서 세계에서도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구 종말까지 앞으로 90초다. 이 지구 종말 시계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하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인데요. 90초다, 이렇게 90초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재천 교수님은 1분 남았다, 90초가 뭐냐, 60초 남았다, 뭐 이런 직전까지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뭐냐면 뭔가 이게 다 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해가 2023년이잖아요. 근데 많은 예언들을 했던 만화가도 있어요. 일본에서는 이 사람이 굉장히 지금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 만화에서도 2025년에 일본이 침몰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백두산이 2025년에 폭발한다는 얘기 최근에 영상이나 다큐에서 많이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중국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죠. 중국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죠. 실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예전과 다르게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뭐 대만에서도 2025년에 대만을 중국이 침략할 것이다. 또 다른 미 공군 사령관도 내 직감으로 2025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2026년일 것이다. 또 이렇게 예측하기도 하고 2027년에 대만 침공을 할 것이다 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침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거는 한국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건 정치와 상관없이 요번에 어떤 내용 보시면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앞으로 3년, 2025년 제가 이제 그 업로드된 걸 보니까 2025년이더라고요. 2025년에 3차 대전이 임박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위험한 곳이 지금의 우크라이나를 떠나서 그 다음으로 위험한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전부 다 한반도 주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남중국해가 있죠. 그 다음에 대만 해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죠. 우리나라가 이제 전부 다 가장 위험한 곳이고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대만 전쟁이 일어나면 그게 한국의 전쟁으로 한반도 전쟁으로 확대될 수가 당연히 있는 거죠. 뭐 AI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한반도 긴장이 높아질 것이다. 군사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철 박사는 이미 예견된 전쟁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근데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중국은 북한을 이용해 남한을 공격하고 그러니까 남북전쟁, 한국전쟁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거기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미국이 그쪽에 신경 쓸 수밖에 없을 때 대만 침공을 개시할 것이다 해서 거꾸로 얘기하죠. 어찌됐든 대만이 중국과 대만이 이렇게 붙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면은 그 상황은 한반도가 같이 휩쓸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러시아가 이제 무기가 떨어졌는지 북한으로 왔잖아요. 최근에 이제 와가지고 전승절인가요? 거기에 와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에 러시아 친화적으로 했죠. 중국을 약간 이제 중국은 등급이 내려간 사람이 이렇게 오기도 했었고 그래서 러시아를 중심으로 환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이고 뭐 엊그제인가요? 이렇게 뭐 이런 연출이야 이렇게 많이 하지만 매번 이렇게 보는 거지만 지금은 더 이렇게 지금 이제 상황을 잘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가 있는데요. 기후변화에서 뭐 1.5도가 5년 내 뚫릴 가능성이 크다. 1.5도를 마지노선으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2025년이면은 뭐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년도 남지 않았다. 6차 대멸종은 진행 중이다라고 하면서 인류의 어떤 멸종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의 돌아가는 상황들이 그냥 먼 미래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올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년, 그리고 내후년, 그리고 그 다음 해 이러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어떤 큰 변화의 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징조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인리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1대 29대 300이라고 하는데요. 29번의 작은 사고 여기서 이제 봐야지 이 대형 사고를 막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개벽이죠. 한 번의 개벽인데 그 앞에 여러 가지로 보여주는 게 있어요. 29번의 작은 사고가 있는데 이거를 봐야 된다.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 이 제비가 낮게 나는 걸 보고서 제비가 낮게 나는 것은 그 벌레가 낮게 나는 거죠. 잠자리가 낮게 날아서 그걸 보고서 이렇게 잠자리가 왜 낮게 날냐면은 날개에 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게 나는데 그걸 제비가 또 낮게 나니까 그걸 보고서 비가 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벌어지는 현상들을 보고서 지금은 뭔가 더 깨달아야 된다. 지구가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문명 개벽의 상황, 자연 개벽의 상황, 그리고 인간 개벽의 상황으로서 코로나19라고 하는 걸 3년 반 동안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넥스트 팬데믹이 무엇이냐? 지금 어떤 그런 과도기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이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점점 더 확전이 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점점 세지고요. 지금 모스크바 같은 경우는 공격을 여러 번 받았잖아요. 드론으로 받다가 이제는 뭐냐면 미사일을 쐈어요. 그래가지고 너희도 한번 공포를 느껴봐라 라고 해서 그 수도가 되면서 이제 확전이 되어가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다른 나라로 지금 확전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노스트라다무스 같으면 서양에서 전쟁을 준비하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동양에서 병이 퍼진다라고 하는 그런 거와도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만, 북한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후위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심적으로 얘기할 것은 물론 다른 것도 조금씩 얘기했지만 기후위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것은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뭐냐면 여러 가지 쓰죠. 그 다음에 지구가열화라는 말을 쓰고 지금은 지구열대화 또는 지구가 끓고 있다 이런 얘기를 최근에 쓰고 있어요. 기후변화 이건 너무나 온건적인 말이다. 기후위기라고 해야 되고 지구온난화가 아니라 지구가열화라고 해야 된다. 기후위기는 생존이 걸린 문제죠. 그리고 기후 비상사태다. 지금은 기후 비상사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클라이밋 브레이크 다운이라고 해서 기후가 붕괴되고 있다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어제자인데요. 이제 기후 지옥으로 가고 있다. 인류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말기암 환자와 같은 현재 지구의 모습이다. 말기암 환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간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후위기의 대응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시간이 이제는 이미 늦었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이미 늦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늦었다는 얘기잖아요. UN 기후변화 협약에서 1.5도 제한 목표를 뒀었는데 전 인류가 1.5도 제한을 해보자, 이 규제를 해보자, 동참해라 라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변화들이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이 임계점을 지나면서 균형이 깨진다. 그게 바로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건데요. 티핑이라고 하는 건 저희 손가락을 툭 하고 이렇게 되는 걸 팁이라고 하잖아요. 툭 살짝 건드리다. 살짝 건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그 티핑 포인트에 지금 우리 인류가 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1.5도로 이제 상정을 이렇게 해놓고 있는 건데 그걸 티핑 포인트. 또 하나는 뭐냐면 터닝 포인트에 와 있다. 우리는 전환점에 지금 와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터닝 포인트. 또는 레드라인. 레드라고 하는 건 퇴장이죠. 우리가 이제 경고는 노란색을 주고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건 퇴장인데 축구 경기에서도 보면 경고를 계속 주다가 결국에 레드라인 하면 이제 끝난 거잖아요. 거의 끝난 거. 퇴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북한은 여러 가지로 이제 레드라인을 많이 넘어섰죠. 특히 이제 미사일이라든지 그런 것이 지금 미국의 아메리카 대륙에 도달하고도 남는 그 저쪽 우측에 보면 워싱턴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 이런 거에 레드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기후 위기도 뭐냐면은 브레이킹 바운더리스, 경계를 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을 넘었다. 기후 위기가 선을 넘었다. 뜨거운 지구가 지금 섬뜩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선을 넘었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다의 해수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해수면 이상고온. 해수면의 이상고온 현상이 2014년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 이건 뭐냐면 50%가 넘은 겁니다. 그러니까 해수면이 50% 이상이 뜨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온이 평균 기온보다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게 언제냐면 2014년이다. 2014년 이후에는 50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체 해수면의 50%가 넘어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2014년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라고 얘기하고요. 지금은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너무나 매년 찾아오잖아요. 매년 찾아오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뭐 재난이 왔는데 작년보다 조금 더 하네, 뭐 조금 더 하네, 이렇게 그 안에 이게 달궈지고 있는 걸 모르고서 이런 거를 이제 뭐 무슨 현상이라고 하죠. 무슨 개구리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서서히 익혀지고 있대라고 하면서 이제 뉴스 같은 거 보는 거예요. 그냥 나는 뭐 계속 이렇게 있다가 80도, 90도 이렇게 해서 올라가니까 느껴지지가 않는다. 뭐 40도 견딜만 하지.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 지금 그러서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저와 같이 얘기하는 사람을 불안을 조장하는 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걸 보고서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1940년부터 2021년까지 기온의 변화를 이렇게 색깔로서 표시를 이렇게 하는 거죠. 94, 95, 96, 2001, 2000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2021년까지 왔죠. 그래서 넘어가 보면 2021년에
모든 것이 지구의 신기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온실가스 농도, 해수온, 해수면 상승, 해양 산성도 전부 다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게 또 2년 전인데요. 이걸 다 갱신을 하죠. 2022년에는 이렇게 펄펄, 작년입니다. 작년 아마 기억이 나시나요? 전부 다 이렇게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40도 전후로 해가지고 전 지구촌이 이렇게 뜨거워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렇게 전 유럽이 불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뭐 작년에 산불이 엄청나게 났죠. 프랑스 역사상 100년 만에 처음 그런 온도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뭐라고 했냐면은 2020년에는 30년 뒤에 이렇게 뜨거워질 수 있어, 40도까지 오를 수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2년 뒤인 2022년에 이렇게 돼버렸죠. 30년 뒤의 미래로서 얘기를 했는데 2년 뒤에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40도, 40도 똑같죠. 그게 실현이 되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유럽의 폭염으로 2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다. 그리고 2020년 전체로서는 6만 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폭염만으로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올해는 그냥 한 주에 1만 명씩, 그러면 한 주에 1만 명이면 계속해서 사망자가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1000년 만에 최악의 홍수, 1000년 만에 가뭄, 뭐 기록적인 폭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1000년에 한 번이라고 하는 1200년 만에 미국 서부 최악의 뭐 가뭄이다. 그러면서 뭐 600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제 올해로 들어와서 2023년 봄, 여름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작년에는 거의 이렇게 이 용어는 못 봤는데 괴물을 붙이더라고요. 괴물 폭염이 오고 있다,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봄부터 달아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니뇨 현상이 일어났다, 슈퍼 엘니뇨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쪽이 동태평양이잖아요. 여기서 발생한 난류로 인해서 적도 부근 태평양에 대규모 고수온 현상, 뭐 1.5도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근데 올해는 이제 슈퍼 엘니뇨라 해서 2도 이상이 올라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인 고온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이제 8월 달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뭐냐면 작년하고 또 달라서 50도가 육박하는 나라들이 많이 생겼어요. 작년에 40도라면 올해는 50도, 4월인데 4월, 5월도 이렇죠. 5월도 이랬고 6월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7월 첫째 주에도 기온이 역대 가장 높았다, 이렇게까지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7월에 첫째 주는 3일, 4일, 5일 연일 이제 갱신을 한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나와죠. 7월 3일은 10만 년 역사상 가장 더운 날이 되겠죠. 그냥 날로 이렇게 선정이 되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일주일 이상 40도 이상 계속되는 날씨,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전 세계적으로 그러는데, 이번에는, 작년에는 유럽에서 산불이 많이 났다면 작년에 많이 나서 그런지 올해는 캐나다에서 최악의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뭐 엄청나게 2달 동안, 지금도 아마 타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아마 타고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이제 뭐 이건 7월 중순인가요? 저녁에는 862건의 산불이 진행 중인데 절반은 통제불능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뭐 연기가 뭐 저 유럽까지도 이렇게 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뭐 폭우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났고요. 역사상 이렇게 더운 세상은 처음이다. 요즘 뭐 썸네일 보면은 굉장히 자극적인 문구들이 많은데, 불바다 지구촌, 열대화 시대로. 이제 지구촌, 아까 보시면 온난화, 가열화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지구촌이 열대화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온난화는 가고 열대화가 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냐면, 아까는 뭐 작년까지 6000년 정도까지 얘기했지만, 이 정도의 폭염은 4만 년에 한 번 일어나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뭐 남북극 얼음이 더 이렇게 녹고 있는 거는 뭐 마찬가지고요. 뭐 반 이상 이렇게 녹았다라고 하는 얘기고, 하루에 수만 톤씩 지금 극지방의 빙하는 이렇게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계속 내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빙하를 조사를 해보면, 이제 3월하고 9월에 조사를 하는데, 9월은 이제 여름이 끝났을 때 빙하가 얼마나 녹아서 녹은 면적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 9월을 보면, 이건 작년인데요. 면적이 이렇게 높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라고 하는데, 아마 올해 되면은 아마 더 이런 얘기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20년 동안 북극이 온도가 지구 평균보다 4배 이상이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북극, 여기 이제 북극이죠. 그리고 옆에 그린란드가 있는데, 그린란드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빙하의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계속 녹고 있는 것이 굉장히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그린란드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타너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 북빙하가 녹는 것을 이제 어떤 개벽의 어떤 직전에 큰 현상으로 보고 있는데, 북빙하가 완전히 풀려서 무너질 때 지구에 변화가 오는 것이다. 지구가 성숙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후천시대는 결실, 열매 맺는 시대로 변하는데, 이 결실을 맡은 방위가 뭐 간방이다라고 해서 그게 한국이다. 결실을 맺을 때가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극, 이게 남극이 맞아라고 할 정도로 남극에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푸른 색으로 이렇게 변했죠. 10년 만에 180도 이렇게 변하게 됐다. 역사상 가장 뜨거운 지구 남극에서도 온수가 흐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520억 톤의 남극 얼음이 손실되고 있고, 매년 500억 톤의 얼음이 녹고 있다. 25년간 남극 빙하도 12조 미터 톤이 손실이 됐다. 그리고 서남극에 이제 스웨이츠 빙하라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운명의 날, 둠스데이라고 하죠. 운명의 날 빙하다. 인류 종말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 이게 녹고 있는 거죠. 영구 동토층이라고 합니다. 영구 동토층은 뭐냐면 영원히 이거는 얼음으로 덮여 있는 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2m에서 4m가 얼음이거든요. 이 위에가 흙이잖아요. 그래서 2년 이상 0도 이하의 얼음으로 이렇게 유지된 토양층을 영구 동토층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원래 북반구 대륙의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것이 손상이 되고 있다, 녹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저기 이제 녹고 있는 겁니다. 화면도 지금 녹고 있네요. 반쪽이. 예, 사하공화국을 보면은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추운 곳이거든요. 사하공화국이. 근데 여기도 보면 이렇게 녹고 있는, 녹아서 예, 얼음이 있는 곳이 무너진 겁니다. 이렇게 무너진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영구 동토층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나온다. 대기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게 2배죠, 2배. 대기에서 8천억 톤이 나온다면 영구 동토층에서는 1조 6천억 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메탄도, 그보다 더한 메탄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물 부족이 일어나고 해수면이 상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이제 투발로라고 하는데, 뭐 투발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지만, 뭐 더 늘어났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뭐 경각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외교장관이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실제적으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이렇게 사라진 섬들은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993년에 이게 해수면인데, 이게 올라갔죠. 1922년까지 이렇게 보면 10cm 이상 높아졌다. 전체적으로 낮아진 데도 있고 높아진 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높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을 하고 있죠.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 대응이 뭐냐면은 산업혁명 이후에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까지 올라간 게 13.8도인데 15도까지 올라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200년 동안 1.2도가 상승을 했는데 더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마지노선을 딱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15도가 아니라 1.5도, 1.2도가 올라갔는데 1.5도까지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걸 설정을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요것을 넘어가면 요게 티핑 포인트, 임계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1.5도 상승이 별거 아니냐고 하는데, 이걸 넘으면은 굉장히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행동을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이게 미뤄지다가 2015년에 195개 나라들이 전부 다 모여가 파리에서 모여서 이렇게 1.5도 상승 막자, 우리 온실가스 규제하자라고 하면서 전부 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좀 부족한 데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제대로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세계 기상기구에서 기후변화의 마지노선 1.5도가 5년 내에 뚫릴 가능성이 크다. 5년 내에 이게 뚫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해서 지금은 66%, 뚫릴 확률이 66%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모이는 거죠. 27차, 이제 올해는 28차 UN 기후 정상회의가 아마도 11월 달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회의는 하지만, 진척이 크게 없다라는 거죠. 자, 진짜 원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진짜 원인이 뭐냐. 모든 현상들의 근본 원인을 이제 찾아야 되는 것인데요. 원인을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인을 혼동하면, 이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단추를 잘못 깨면, 그 다음에 모든 단추를 잘못 깨잖아요. 그래서 원인을 혼동하면 복잡한 사건의 원인을 오인하고 오판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인류는 인간에 의한 온실가스로 의한 온난화라고 하는 원인 혼동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경로 의존성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로를 한번 이렇게 딱 정해 놓으면 거기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한번 일정한 경로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 경로가 비효율적이라고 판정이 나더라도 여전히 그 경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고대에 한 1000년 전에 이렇게 말을 탔어요. 말을 타고 이렇게 말이 타고 가는 길을 만들었는데 그 길로 철도를 놨습니다. 철도도 그 폭으로 놓은 거죠. 철도를 그 폭으로 놓으니까 그 철도 위로 이동을 해야 되는 미사일을 만들 때 이 철도의 규격에 맞춘 거예요. 그걸 맞추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주 비행선도 그 크기가 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0년 전에 말이 가는 그런 길이 지금 미 항공 우주국 나사의 추진 로켓의 폭과 똑같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경로 의존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진짜는 이런 거죠. 이게 뭐냐면, 이게 비효율적이야 라고 하고, 이게 틀렸어. 쉽게 얘기하면. 이게 틀렸어 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간에 의한 온난화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킬링 커브라고 해서 이제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처음으로 주장한 것이 킬링이라고 하는 분인데 1958년 이후에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있습니다. IPCC가 있는데 여기서 보고서를 계속 내요. 1차 1990년 기후변화에 인간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 근데 2차로 95년은 인간도 이외에 하나다. 근데 3차로 가면 인간의 책임이 66%다. 4차로 가면 90% 이상이다. 그리고 95% 6차로 가니까 이제는 뭐냐면 인간의 책임이 거의 99.9%다까지 6차 보고서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지금의 지구 온난화를 만든 거야 라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과학자들도 이렇게 보면은 둘로 나뉜다는 거예요. 인간에 의한 온난화와 자연 질서에 의한 온난화. 자연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기온이 올라간 거다라고 하는 두 개가 나뉘어져 있는데 IPCC에서 이런 보고서를 만들 때 인간 활동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았다는 조항은 삭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자연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지구 온도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올라가는 것이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이것이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갖다가 올리게 하는 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큰 수십만 년의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온도가 이산화탄소에 무려 400년 앞서서 먼저 온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인간이 기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발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거고요. 하나의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얘기한 건 뭐냐면 바닷속의 지진이나 화산 활동 등에 의해서 뭐냐면은 이산화탄소의 증가가 발생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지구가 어떻게 해서 이제 온도가 뜨거워지는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냄비를 보면요. 냄비에 물이 있으면 물의 온도를 올릴 때 우리가 냄비에다가 뜨거운 그 공기를 갖다 집어넣고 그리고 냄비 뚜껑을 닫으면 물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물은 물 아래쪽에서 불을 떼야 그래야 물의 온도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해수면 온도가 왜 올라가느냐? 그것은 뭐냐면 지구 내부에 뭔가가 있어가지고 뜨거운 불과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이 데피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여기서는 지진이나 화산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정역이라고 그랬죠. 김일보 선생의 정역에 보면은 이 정역 8개에 보면은 중심에 뭐가 있냐면 2007지가 있습니다. 2하고 7은 오행에서 보면은 뭐 1과 6은 수고, 2와 7은 화잖아요. 불이거든요. 지구 내부에 불이 있다. 그 지구 내부에 불이 이렇게 동하는 때, 내부에 불이 동하는 때에 이 지구가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너 스님은 이렇게 얘기했죠. 북극 빙하의 해빙으로부터 시작되는 정역 시대는 2007지의 이치 때문이다. 이에 의하면 지구 속의 불기운이 지구의 북극으로 들어가서 북극에 있는 빙산을 녹이고 있다고 한다. 이로써 북빙하의 빙산이 완전히 녹는데 이때 대양의 물이 불어져서 하루에 400리로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쏟아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7지 이런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어서 얘기하자면 땅 속의 불에 의한
이 지구의 내부에 불에 의한 북극의 얼음물이 녹는 심판이 있게 되는 현상은 지구가 마치 초조 이후에 처녀처럼 성숙해가는, 지구가 성숙해가는 그런 어떤 모습이다.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을을 얘기하는데요. 여름철의 어떤 불기운에 의해서 가을로 성숙하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극지연구소의 홍성민 빙하학 박사는 뭐라고 하냐면, 지금이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시기인 간빙기 중에서도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간빙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불리한 정보, 그러니까 인간에 의한 어떤 온난화의 불리한 정보는 이제 애써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기후변화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 과장됐고, 이 때문에 재난의 진짜 원인이 기피됨으로써 문제 해결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현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남극 빙하코의 기록입니다. 남극 빙하. 자, 과학자들은 남극의 얼음 기둥의 얼음 속에서 여러 물질들을 분석해가지고 수십만 년 동안의 지구의 기후 변화를 갖다가 복원해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원해냈죠. 그래서 여기가 남극인데요. 남극에 이게 쭉 터널을 이렇게 뚫은 거죠. 아이스 코어를 이렇게 뚫어서 그 안에 있는 걸 쭉 뽑아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그때 당시에 뭐 수십만 년 전에 어떤 대기의 상태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얼음 기둥이죠. 얼음 기둥을 뽑아내는데 보통 남극에서는 3,000m에서 3,500m까지 이렇게 뽑아내어서 그걸 가지고 지구의 어떤 역사를 갖다가 살펴보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남극에 이제 세종기지하고 여기 장보기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런 연구를 보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러시아의 보스토크라고 하는 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유럽에서 이제 같이 합동을 한 돔시 기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큰 성과를 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스토크 호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보스토크 기지고요. 거기에서 이제 보스토크 기지에서 3,768m를 쭉 이렇게 얼음 기둥을 뚫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호수가 나오잖아요. 보스토크 호수. 이 깊은 곳에 이제 호수가 있어서 더 이상 이제 발굴할 수 없는 여기까지 어떤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가 얼마냐면 42만 년의 데이터가 나왔다는 거예요. 남극 보스토크 호수 얼음 기둥을 분석한 결과 42만 년 동안에 4번의 빙하기는 온도가 낮은 곳이잖아요. 이 부분입니다. 빙하기고, 빙하기. 4번의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를 통해서 빙하기가 10만 년에서 13만 년 사이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보면 아실 수 있겠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주기가 있구나. 이 남극 빙하를 분석해 보니까 주기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남극 돔시 기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돔시 기지는 여기 있죠. 보스토크 기지 그 아래쪽에 있는데요. 가장 긴 얼음 코어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80만 년에 남극 대륙에 유럽 프로젝트 팀이 있어요. 에피카 팀이라고 있는데, 이 에피카 팀이 이 돔시 지역을 탐구를 했어요. 그래서 거의 3,270m를 얼음에서 코어링이 완료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80만 년의 그래프가 나오게 됐는데, 80만 년을 보니까 결국에는 주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주기가 이렇게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화살표로 보시면 아래쪽에 온도가 낮은 곳이 빙하기, 위쪽이 간빙기라는 거죠. 간빙기라고 하는 거는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 간자잖아요. 빙하기, 간빙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남극 빙하에 기록된 80만 년 동안의 기후와 이산화탄소를 보니까 대략 10만 년 간격으로 8번의 빙하기 이렇게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의 미 항공 우주국으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변화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 메뉴가 홈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냐면, 예전에는 제가 옛날에 들어갔을 때는 이 42만 년의 그 그래프를 썼습니다. 42만 년의 그래프를 쓰면서 지금이 그때보다 높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자 함이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들어가 보니까 돔시 기지에 이 그래프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80만 년의 그래프를 씁니다. 그래서 80만 년 동안에 빙하기 간빙기가 유지되다가 지금은 온도가 이렇게 높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그래프를 쓰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주기다. 자, 보시면은 빙하기가 됐어요. 근데 빙하기가 됐는데 이것이 온도가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 온도가 올라간 그 간빙기가 됐죠.
이렇게 온도를 올릴 수 있는 동력원이 자연에는 있다는 거잖아요. 뭔가 근원적인 어떤 파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파워가.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내자면 남극 보스토크 기지 42만 년이 나왔고요. 42만 년 4번의 빙하기 간빙기가 있고, 남극 돔시 기지에는 80만 년이 나왔는데 8번의 빙하기와 간빙기가 있더라. 그래서 빙하기와 간빙기의 이 주기, 리듬, 패턴이 뭐냐면 13만 년에서 10만 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그 명확하게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면 지표면이에요. 지표면에서부터 첫 번째 그 다음까지를 가면 보통이 13만 년이 나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더 아래쪽으로 가면은 더 눌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약간 10만 년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13만 년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약 13만 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가 나오냐면 12만 년 만에 라고 하는 내용이 기사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최근 보시면 7월 12일자죠. 12만 년 만에 가장 뜨거운 지구에 엘니뇨가 지금 닥쳤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잖아요. 12만 년 만에. 그리고 12만 년 만에, 12만 년 전에는 얼음 없는 북극이 닮은 꼴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2만 년 전에는 북극에 얼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북극에 얼음이 없어져 가려고 하고 있죠. 근데 12만 년 전에는 이미 북극에 얼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12만 년 전에는 지금보다 온도가 더 올랐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인간이 뭐 온실가스를 쓰고 뭐 이렇게 산업혁명을 하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지금보다 더 온도가 올라가서 북극에 얼음이 하나도 없냐. 설명이 안 되잖아요. 자, 이런 부분이 지금 8월 8일자입니다. 엊그제죠. 그래서 12만 년 만에 가장 뜨거운 지금의 지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전의 기사에서는 간빙기 여름이라는 얘기를 쓰더라고요. 간빙기 여름. 그러니까 마지막 간빙기 여름 12만 년 전에 간빙기가 있었는데 간빙기 여름이라는 건 뭐냐면 간빙기 봄이 있고 간빙기 여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름, 그 간빙기 여름에는 그때는 뭐냐면은 그때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녹았었다. 12만 년 전에 간빙기 여름에 다 녹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해도 같은 경우도 데드시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사람이 이렇게 누우면 그냥 뜨잖아요. 소금이 많아서 그런지. 그래서 데드시라고 하는데 이 사해도 12만 년 전에는 완전히 증발됐었다. 지금은 또 증발이 거의 많이 증발이 되었지만 아직 증발이 안 됐어요. 근데 12만 년 전에는 완전 증발됐었다. 그때가 더 온도가 어떻게 보면 더 올랐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온도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도 바라델리는 12만 5천 년 전에 정점을 찍은 마지막 간빙기 이후 인류가 가장 뜨거운 날씨를 경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IPCC의 의장이 지금 한국인이거든요. 이회성 의장이라고 합니다. 이회성 의장은 인류가 지구 온도를 1.1도 올려 12만 5천 년 전보다 더 뜨겁게 만들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보면 정확하게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12만 5천 년 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2만 년 전, 12만 년 전에 간빙기 여름인데 그때는 이미 북극에 얼음이 없어졌잖아요. 사해에 그 물이 다 사라졌잖아요. 온도가 더 올랐을 거라는 거죠. 그 온도 파악이 지금이 더 올랐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만 5천 년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지금 이제 숱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남극의 얼음 기둥을 뽑았지만 뭐 헝가리의 꽃가루 침전물을 통해서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주기가 또 12만 4천 년이 나오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2만 4천 년, 12만 5천 년 이런 어떤 주기를 갖다가 지금 과학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 자, 여기 그 생태학자인 이진아 선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구의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인위적인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커다란 자연적인 흐름에 기이한 것이라면 인간의 행동을 바꾸는 것 외에도 다른 차원의 대응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산업혁명이 일어난 그 이후에 200년간 일어난 급속한 변화를 줄이는 방법은 이게 강조되고 있죠. 거의 대부분 이거에 몰빵하고 있죠. 근데 그보다 훨씬 장구한 자연의 변화라면, 어떤 장구한 주기의 자연의 변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손을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구한 자연의 변화가
간빙기 여름의 어떤 끝을 맞이해서 그게 꺾이는 포인트라고 하면은 그게 개벽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아예 손 놓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진아 선생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과학에서 12만 5천년, 12만 4천년이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이 숫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12만 9,600년이다. 약 13만 년에서 이제 400년 떨어진 12만 9,600년이라는 거예요. 우주의 1년이다.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한 어떤 시간의 변화가 있는 천지 1년,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12만 9,600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숫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360년 곱하기 360도 이렇게 하면은 12만 9천, 360 곱하기 360 하면 12만 9,60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서양에서 가장 큰 그레이트 이열, 대주기라고 하거든요. 서양에서 가장 큰 뭐 플라톤 이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플라톤 주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요것이 뭐냐면은 72 곱하기 360이에요. 이렇게 하면 25,920이라고 하는 세차 운동의 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서양에서 가장 큰 거고요. 동양에서 그리고 증산도에서 얘기하는 가장 큰 우주 인류는 지금의 어떤 기후 패턴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걸로는 얘기할 수 없어요. 26,000년 만에 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12만 5천년, 뭐 12만 년 만에 가장 덥다라고 하는 거는 약 12만 5천년 그 이상의 어떤 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지금의 어떤 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우리가 프랙탈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부분과 전체가 동일하다. 이 작은 시간의 주기에서 그게 이제 더 큰 주기로 갔을 때도 똑같은 어떤 시간의 어떤 리듬과 패턴, 그러니까 주기를 갖다가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주기 발견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으로 봐야 돼요. 동양의 12시간으로 보면은 이 주기를 갖다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라고 하는 12시간이 하루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연월일시잖아요. 연월일시라고 하는 건데 12시간이 하루예요. 그 다음에 30일이 한 달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또 12달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여기서 이거를 파악했다면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우리는 결론이 나왔으니까 지금 이거를 보는 거지만 12, 30, 그 다음에 12개월에서 1년. 아,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30년이 있겠구나. 이 30년을 뭐라고 하겠구나. 그게 바로 1세입니다. 1세. 우리가 알고 있는 원 제너레이션, 1세대.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쓰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 세대, 두 세대라고 하는 말을 30년으로 보고 서양에서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똑같이 한 세대라고 하는 걸 30년으로 보더라고요. 야, 그러면은 12, 30, 12, 30이라고 하는 뭔가 이제 시간의 부분과 전체가 확대되면서 똑같겠구나. 그게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12세가 돼서 그 다음에 더 큰 주기가 이렇게 있더라. 더 큰 주기가 있는 거죠. 그걸 1운이라고 하고, 그리고 1운이 30운이 돼서 1회가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음 장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연월일시가 있는데, 그보다 더 큰 어떤 시간의 주기가 원회운세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거 우리가 세 가지는 여기 쓰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이 30년이 되면은 30년을 1세라고 하고, 이 30년이 또 12를 곱하면 360년이 되는데 이 360년을 1운이라고 한다. 그리고 1운에다가 30을 또 곱하면은 그것을 1회라고 하는데 그것이 1800년이다. 거기다 이제 12를 곱하면은 거기서 12, 30, 12, 30 이렇게 곱하게 되면 결국에는 129,600년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봤던 360과 360을 곱했을 때인데 30 곱하기 12, 30 곱하기 12에서 결국에는 그 우주의 1원이라고 하는 129,600이라고 하는 명확한 수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소우주라고 했잖아요. 우주가 1년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면 인간의 생명이 영위하는 데 있어서도 이 숫자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129,600이라는 숫자인데 하루에도 보면 하루가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시간에도 바로 이제 호흡과 맥박이라는 걸 통해서 생명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호흡을 보면 1분에 정상인이 18회를 뛴다고 합니다. 그리고 맥박을 보면 1분에 성인 정상인은 한 72회를 뛰면 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분에 18회를 뛰고 60분이고 24시간이니까 이걸 곱하면 25,920이 나옵니다. 그리고 맥박, 이 맥박을 보면 72회가 뛰고 60분에 24시간이니까 결국엔 1030, 3680 이걸 합하면은 129,600. 호흡과 맥박의 수를 하루의 수를 합해보면 129,600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잘 보시면 호흡만 보시면요, 서양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맥박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등한시했다, 몰랐다. 뭐 동양은 음량을 다 함께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알게 되는데, 서양에서는 양적인 부분이 이제 강조됩니다. 그래서 호흡만을 보면, 호흡만을 강조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의 26,000년, 아까 보셨던 세차 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세차 주기 25,920년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죠. 서양에서 이 세차 주기 많이 얘기하잖아요. 아까 보셨던 이걸 뭐 플라톤 이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양에서 보는 가장 큰 주기를 보통 약 26,000년으로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23,000년, 24,000년, 25,000년 얘기하는데 정확하게는 25,920년이다. 이걸 찾는 사람은 소수예요. 대부분 26,000년 그냥 이렇게 퉁치고 말고 아직도 세차 운동을 23,000년, 4,000년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원리 자체를 모르는 거죠. 72년 곱하기 360에서 25,920년. 이걸 갖다가 서양에서는 그레이트 이열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거를 뭐냐면 5번 곱하면 129,600년이 나오게 되는 이런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런 명확한 수 129,600년을 이제 우주 1년이라고 한다는 거죠. 천지 1년. 증산도는 우주에서 사계절이 있어서 약 13만 년, 정확하게 129,600년을 한 주기에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우주 1년의 그런 큰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때 이제 빙하기가 29,600년, 그러니까 3만 년이고요. 나머지 이제 간빙기가 10만 년이에요. 근데 간빙기 봄, 아까 간빙기 여름이라고 그랬죠? 간빙기 여름, 간빙기 가을이 되는데 지금이 어디냐? 우주에 간빙기 봄, 간빙기 여름이 지나는 거기에서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 그 문턱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류가 맞이하고 있는 이때는 우주의 가을 문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걸 이제 이걸로 본다면은 아까 42만 년을 보면은 빙하기가 이제 여기부터가 되겠죠. 빙하기에서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래서 빙하기, 소빙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 2만 년 때까지 이제 가고요. 그러면서 이제 온도가 쭉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요때가 한 빙하기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 인간은 언제 그러면 인간이 출현하냐? 빙하기를 거쳤기 때문에 지구상에 태어날 수 있었다. 인간은 빙하기를 지나서 간빙기의 기간 동안, 빙하기에 사는 게 아니고요. 그건 소수는 어떻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인류는 빙하기를 거쳐서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간빙기의 기간 동안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빙하기가 지나면서 간빙기에 인류가 출현을 하게 된다. 마치 우리가 겨울철에 동면을 하고 봄이 되면 뛰쳐나오는 것처럼, 스프링 뛰쳐나오는 것처럼 이때에 인류가 출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아까 말씀드린 프랙탈 타임이라고 해서 시간의 프랙탈을 보면 하루의 어떤 순환이라든지, 그리고 1년의 순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주의 1년의 순환까지 똑같은 법칙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처음에 태어나고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추수를 하고 수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휴식을 하는 이러한 패턴이 하루에도 계속되잖아요. 하루에 보면은 이제 잠을 자는 그런 날이 있고, 그 다음에 1년에도, 지구의 1년에도 보면 봄에 탄생하고 여름에까지 이제 수목이 자라고, 가을이 되면은 추수를 하고, 그리고 겨울이 되면은 겨울에는 이렇게 휴식을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전부 다 이렇게 거치게 된다는 거죠. 하루의 시간의 변화, 그리고 지구 1년에서도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이것을 그대로 겪게 된다. 그러니까 동일한 시간의 어떤 원리가 시간 주기에 그대로 작용이 되는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 밤,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우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중에서 우리가 꼭 먼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겨울이죠. 빙하기입니다. 빙하기. 자, 이게 패턴이 어떻게, 리듬과 패턴 주기를 잘 보시면 하루가 계속 될 때, 하루에서 우리가 잠을 안 자고 살 수 있습니까? 며칠은 견딜 수 있어도 꼭 자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때 수면에서 에너지를 축적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다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구의 1년을 봤을 때 동면을 해야 됩니다. 동면을 해야 되죠. 물론 이렇게 사람은 동면을 하지 않지만 농사를 져서 나무 농사를 져도 이제 쉬고 겨울에는 쉬고 봄이 되면 이게 싹이 트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추수를 하고 그런 어떤 과정에서 분명하게 동면을 하는 과정이 지구 1년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와 똑같은 걸 보시면 빙하기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걸 알 수가 있겠죠. 빙하기라는 건 뭐냐면 인류의 문명이 한 번에 어떤 문명을 이렇게 풍미를 했어요. 그 다음에 빙하기가 닥치게 되면 그다음에 빙하기 3만 년을 거쳐서 새로운 인류가 출현하는 겁니다. 인류가. 그러니까 새로운 인류를 낳기 위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 그게 이제 빙하기 3만 년이 이 지구에는 필요한 것이다. 그 빙하기 간빙기 어떤 주기가 바로 우주의 1년이다. 그래서 빙하기를 거쳤기 때문에 간빙기 동안에 인류가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5만 년 전에 지구에 출현했다. 현 인류는 4만 년 또는 5만 년 전에 거대한 비약, 이게 개벽입니다. 봄개벽이에요. 간빙기 봄으로 이렇게 출현하게 되는 이 봄개벽을 통해 가지고 거대한 비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4만 년, 5만 년 동안 인류는 변화를 겪지 않았다. 이거 뭐냐면 그냥 그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현생 인류가 출현했고 변화를 겪게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이게 이제 다시 개벽, 가을 개벽 때 변화를 겪게 되는 거죠. 국립정원 박물관에도 보면 현생 인류는 6만 년에서 5만 년 사이라고 이렇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과학에서는 5만 년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만 년 동안에 우리의 역사가 지금까지 왔다. 5만 년의 역사. 5만 년 동안 인류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전 세계 주요 문명과 그것에 이런 다양한 충돌과 연계된 역사가 우리가 사는 지금을 만들어내었다. 5만 년이 지나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과학의 도움 없이 전혀 없죠. 160년 전에 1860년에 수은체제의 대신사는 어떻게 해서 동학을 선언하면서 5만 년이라는 얘기를 했을까? 개벽 후 5만 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1860년에 이 천상문답 사건을 알아야 이거를 알 수가 있지만은 그게 뭐냐면 개벽 후 5만 년에 수은체제의 네가 처음이다. 처음 어떤 새로운 인류다. 새로운 문명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인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5만 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코스모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여기서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빙기처럼 멋진 것은 없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번 간빙기가 앞으로 5만 년 더 지속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간빙기가 있었는데 아까 5만 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간빙기가 앞으로 5만 년 더 지속될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5만 년이다. 동학은 어떻습니까? 160년 전에 무국대도 닦아내니 5만 년지 운수로다. 지금 이제 개벽 후 5만 년에 네가 처음인데 네가 앞으로 5만 년의 운수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만 년, 5만 년. 동학에서. 과학의 도움 없이 5만 년. 그러니까 이거를 천도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긴 세월을 표현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거를 파악을 못해요. 파악을 못합니다. 이게 그냥 원래 있었던 시간 5만 년이거든요. 실제 있는 현실 시간 5만 년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동학혁명을 할 때 5만 년의 운을 받았다라고 이제 머리띠를 두르고서 동학혁명에 나서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동학의 우주관 시간관을 보면 동학은 뭐냐면 다시 개벽 아닐런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개벽이 있고 개벽 후 5만 년에 네가 처음이다. 수은체조 네가 처음이다. 앞으로 5만 년지 운수가 있다라고 해서 5만 년, 5만 년을 얘기하고 있고 그 중간에 다시 개벽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과학에서 보면 간빙기가 5만 년이 있었고 코스모스 다큐에 얘기하는 것처럼 앞으로 간빙기가 5만 년이 더 있다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거는 얘기를 못하죠. 과학에서는 후천 개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때는 우주의 가을 운턱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제임스 마틴도 지금 간빙기 정점에 지금 우리가 도달해 있다. 자연적인 주기가 있고 지금은 간빙기 정점에 도달해 있다. 그리고 지금에서 12만 년 전은 간빙기 여름이었다. 며칠 전에 얘기한 거잖아요. 간빙기 여름이었다라고 여름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걸 가져왔고요. 간빙기 여름. 그래서 지금 같은 얘기지만
선천 계획이 있고 이제 선천 5만 년이라고 하는 우주의 봄과 여름이라고 하는 간빙기 봄, 간빙기 여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지나고 지금 간빙기 가을 후천 5만 년으로 들어서는 후천 개벽의 시간대 여기에 이제 와 있다. 후천 개벽의 시간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주의 여름철 말기 불기운이 지배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 가열화, 지금은 열대화 이렇게 해줘. 열대화로 덥다는 것입니다. 간빙기 중 뜨거운 간빙기는 우주의 여름철 말이라는 것. 지금은 우주의 여름철을 지나 가을철을 맞이하고 있는 하추 교육기에 인류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하추 교육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너 스님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조상이 적선을 해온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은 필경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선 이 우주의 변화가 이렇게 오는 것을 학술적으로 전개한 이가 한국인 외에 있지 않다. 우주의 변화가 이렇게 와서 개벽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학술적으로 전개한 이가 한국인 외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이진아 선생 얘기로 돌아가면 훨씬 장구한 자연의 변화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 부분에 우리가 이제 답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대변혁이 도래하고 있다. 이거를 160년 전에 동학에서 다시 개벽이 아닐런가, 그리고 12제국 괴질 운수, 앞으로 오는 어떤 괴질 병겁, 그리고 그 이전에 지금 원숭이 두창에서 사람 두창으로 바뀌는 그 시두라고 하는 시두가 있고 괴질 병겁이 있거든요. 이거를 동학에서 전 세계에 퍼지는 괴질운이다. 이걸로 다시 개벽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김지아 선생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류가 세계 문명을 이끌 것이다. 근데 문명의 변동기, 자연의 대변동기에 어떻게 인류가 살아남고 병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이제는 줘야 된다. 그 한류를 이끌고 있는 그 문명의 세력은 이제 한민족이잖아요. 새 문명사를 누가 이끌 것인가 하는 비밀의 열쇠를 우리나라가 쥐고 있다. 뭐 나라 전체가 쥐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무엇인가 그걸 쥐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7년인데요. 증산이 이끄는 컨텐츠가 한류와 결합을 할 때 우리가 바라는 어떤 새로운 세계가 오지 않겠는가. 그리고 인류가 3분의 2가 죽는 그 괴질로부터 3분의 2라고 했지만은 더 많이 죽죠. 그 괴질로부터 많은 사람을 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증산에 눈을 돌려야 될 때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증산이라고 하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거기 와서 이제 증산도 하시는 분이 질문을 했을 때 증산도라고 얘기를 했죠. 대순진례가 아니다. 그렇게 지금 이제 사이비로 빠진 데가 아니고 증산의 어떤 맥을 그대로 정통맥, 종갓집 이다라고 하는 것도 구두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썼는데요. 증산 사상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프레시안의 글, 아까 이제 짧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성배라는 건 뭐냐?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독일의 이제 인지학자가 얘기했던 그 성배가 바로 무엇이냐? 그거는 일본의 인지학회 회장이 찾아보니까 그건 한민족이며 그 성배가 바로 최수훈과 강증산의 후천개벽 사상이라고 나에게 김지아 선생이 알려준 바가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 후천개벽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찌할 것인가?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그 후천개벽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개벽의 때, 대개벽기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의 때가 있고, 지금 뭐냐면은 뭔가 이제 이쪽 저쪽으로 달리고 있어요. 인류가 뭔가 해결을 하려고 달리고 있지만 그냥 마구잡이로 달리는 건 아닌가. 앞에서 뛰니까 뒤에서 뛰고 하면서 필사적으로 스프링벅은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앞사람보다 앞서겠다고 서로 경쟁을 하면서 달리고 있지만 그저 뛰다가 절벽을 만나게 되면 그대로 떨어져 버린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 혹시 스프링벅의 현상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또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전에 본 외계문명 시리즈 책을 보면 우주 도처에 있는 억조의 영혼들이 이러한 상황, 지금의 어떤 개벽 상황에 놓여 있는 지구에 지금 이 시기에 태어나려고 애쓰고 있다. 지구에 태어나야 어찌됐든지 뭔가 완성될, 인간으로서 완성될, 빛의 인간으로 이제 완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려고 하고 있다는 거,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 태어나는 것보다는
지금 태어나 있는 분들이 그러한 어떤 행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루스 몽고메리 아까 극이동을 얘기를 했던 루스 몽고메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구와 지구가 속한 태양계는 우주적 대주기의 끝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 주기는 앞서 언급한 24,000년의 주기보다 훨씬 깁니다. 24,000년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세차 주기를 23,000년, 4,000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5,920년에 그 주기보다 훨씬 더 깁니다. 우주 1년의 주기겠죠. 이 주기가 절정에 이르면 우주 1년의 여름의 끝에 닿으면은 수많은 영혼들은 위대한 참 나를 항구적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참된 나를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득히 먼 과거로부터 천사와 스승에 속하는 계층들이 준비해왔다. 이건 뭐냐면 과거에 고대 우리 어떤 우주의 스승들이 있어요. 우리 뭐 마고 삼신 할머니라든지 황국배달 조선의 그런 우리의 국조 삼신이라든지 그 이전으로 가자면은 우주의 하나님 상제님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이 준비해온 우주적 대사건이 바로 개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에 인간이 완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근본 주제는 아까 참된 나를 완성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진정한 나, 참된 나, 진아를 찾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지금의 때다. 지금의 때는 우주 1년 12만 9,600년에 오직 한 번 있는 때다. 그런 후천 개벽기에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봄 개벽이라고 하잖아요. 아까 봤던 그 창조의 개벽 때는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의지가 아니라 태어나면 태어나는 거고 뭐 이런 건데 지금은 뭐냐면 지금 태어나신 분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을이니까요. 낙엽이 될 것이냐 열매 인간이 될 것이냐 선택할 수 있는 그 기로에 있다라는 거죠. 동학경전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떼어 시호 이내시호 이 나의 떼어 부재래지 시호로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때가 바로 지금이다. 만세일치에 장부 대장부로서 5만 년의 때를 받았다. 5만 년의 운수를 받았다라는 거죠. 12만 9,600년 중에서 앞으로 오는 가을 개벽 이후에 5만 년의 운수를 받았다. 용천검이 있으면 이 칼을 안 쓰고 무엇하리. 칼이 있으면은 뭐 우리말이 있잖아요. 무라도 배워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은 뭔가 성취하는 최상의 길은 일단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일단은 해보시라. 일단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거에서 조금 수박 겉핥기로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개벽이다 상학원, 다이제스트 개벽, 생존의 비밀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이 권하시는 책을 읽어보시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STV의 상생방송에 이제는 뭐냐면 빛의 인간과 광명의 인간으로 갈 수 있는 수행의 도가 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방신선학교라고 하는 것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매일 밤 8시 반부터 2시간 동안이나 이렇게 수행을 매일매일 생방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고 유튜브에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부로 책을 보시고 동방신선학교 꼭 이제 그게 있고요. 또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이제 회원 가입을 해서 동방신선학교의 프로그램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27일 일요일에 보면은 대전에 증산도 교육문화회관이 있는데요. 여기서 증산도에 입도하는 증산도에 입문을 해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빛꽃의 꽃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어떤 입도의 대축제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뭐 이게 이제 시작이죠. 시작을 해보시면은 많은 공부들을 이렇게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